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못 만든다고요? 30년간 배터리 업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정부가 막아버렸고 일본산은 성능이 따라오질 못했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배터리를 58세의 테슬라 배터리 연구소 부소장 마이클 앤더슨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한국 공장을 직접 방문한 그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에너지 밀도 세계 1위, 불량률 0.001%, 충전 속도 미국의 3배.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30년 경력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됐어요. 이 기적 같은 기술 뒤에 1997년 IMF의 눈물이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전의 서사를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하늘은 맑았지만 테슬라 본사 회의실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이클 앤더슨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세, 테슬라 배터리 연구소 부소장. 30년간 배터리 하나만 파온 사람이에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된 남자였죠. 그의 손을 거쳐 간 배터리가 수천만 개. 미국 전기차 혁명의 숨은 주역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런 그가 오늘따라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부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젊은 연구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빨간 그래프가 가득했죠. 전부 하락세였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대안을 찾아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일본 파나소닉은 에너지 밀도가 우리 기준에 못 미칩니다. 유럽은 아예 물량 자체가 없고요.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실에 모인 20명의 엔지니어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이클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30년 전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한국은 배터리의 배자도 모르던 나라였어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그 뒤를 쫓던 시절이었죠. 한국은 그저 값싼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 배터리를 우리가 쓴다는 건가?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부소장님, 지금 한국의 LG, 삼성 SDI, SK온 세 회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 네. 그리고 북미 시장만 따지면 70%에 육박해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0%가 말이 되나? 북미가 우리 안방인데? 사실입니다.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의 한국 배터리 공장이 이미 들어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을 더 짓고 있어요. 젊은 연구원이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미국 전역에 파란 점들이 찍혀 있었죠. 한국 배터리 공장 위치였습니다. 그 숫자가 20개가 넘었어요.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배터리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했죠. 품질보다 가격으로 승부한다고 업계에서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땅 한복판에 한국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니. 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창한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무거웠죠. 30년이었어요. 30년간 미국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업계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치고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수치 한번 보여줘. 기술력 비교. 연구원이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에너지 밀도 한국 285WHkg,
미국 247WHkg. 충전 속도 한국 18분 80% 충전, 미국 54분. 불량률 한국 0.001%, 미국 0.1%. 숫자 하나하나가 마이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 네. 3번 검증했습니다. 마이클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현지 실사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건가?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혹감에서 결연함으로. 좋아. 가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한국 배터리가 정말 그 정도인지. 그날 저녁 마이클은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가 아직 몰랐던 게 있어요. 그 비행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30년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이었어요. 마이클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1992년.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LG화학이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92년이라고?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자신은 MIT 박사과정 2년 차였죠. 일본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한 직후였어요. 미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한국이 배터리에 뛰어들었다고요?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어요. 무모하다고 생각했죠. 당시 한국은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어요. 초기 10년간 LG와 삼성은 적자의 늪에서 허덕였다. 역시나 마이클이 예상한 대로였죠.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도전을 비웃었다. 기술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냐는 조롱이 업계에 퍼졌다. 그 시절 마이클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배터리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고. 수십 년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믿었죠.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마이클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하지만 LG와 삼성의 배터리 연구팀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마이클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IMF. 그 단어는 마이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최악의 경제 위기였죠.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 연구를 계속했다고요? 마이클이 다음 기사를 클릭했어요. 당시 LG화학 배터리 연구팀장 김종호가 명는 회사에 읍소했다고 한다. 다른 건 다 줄여도 됩니다. 배터리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미래입니다. 읍소. 그 단어가 마이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월급을 반으로 줄이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마이클이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창밖의 캘리포니아 밤하늘을 바라봤죠. 월급 반토막. 그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한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선 연봉이 조금만 낮아도 바로 이직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종호 팀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떠났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어요. 확신. 1997년에 배터리의 미래를 확신했다고요? 그때는 전기차가 꿈 같은 이야기였던 시절이에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테슬라도 존재하지 않았죠. 배터리 시장은 작았고 성장 가능성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월급 반토막을 감수하면서 연구를 계속했다.
마이클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솔직한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IMF 이후 5년간 한국 배터리 업계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자금은 부족했고 기술은 일본에 한참 뒤처졌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 배터리는 여전히 싸구려 취급을 받았다. 품질보다 가격으로 승부한다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 기업들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갔다. 묵묵히. 마이클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2010년대 들어 상황이 역전됐다. 한국 배터리의 품질이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2020년대에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마이클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30년. 한국은 30년을 버텼어요. 비웃음당하고 무시당하고 외환위기로 나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죠. 마이클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린 소나무 같았다. 문득 그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내일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 월급 반토막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30년을 버텨온 그 집념의 실체를. 마이클은 처음으로 한국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거실. 73세의 박정수 씨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한국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정수 씨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LG화학 배터리 연구소 1세대 연구원이었어요. 1993년에 입사해서 2019년에 은퇴했죠. 26년을 배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보, 뉴스 보세요. 우리 회사 나왔어요. 부인이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박정수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IMF 때 구조조정 명단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날들. 월급이 반으로 줄었을 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던 밤들. 일본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밤새 실험실에서 눈 붉히던 새벽들. 그 시절이 어제 같았어요. 박정수 씨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젊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어요. 연봉 협상에 실패한 핵심 인력들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으로 이직한다고요?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산 석유화학단지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26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허허벌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거였어요. 부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박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부인은 남편을 잘 알았죠. 또 회사 걱정이에요? 은퇴했으면 좀 놓으세요. 놓아지지가 않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고생한 게 헛된 건 아닐까 싶어서. 부인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뉴스에서 세계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야. 박정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1등 하면 뭐해? 지킬 사람이 없는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IMF 때 우리는 월급 반토막 나도 안 떠났어. 회사가 망할 것 같아도 버텼지. 왜냐면 이게 미래라고 믿었으니까. 부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달라. 연봉 조금 더 준다고 중국으로 가버려. 우리가 30년 쌓아놓은 기술을 들고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밤새워 개발한 기술이야.
피땀 흘려서 만든 거라고. 그걸 고작 돈 몇 푼에 넘겨.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죠. 알아. 나도 알아. 박정수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지. 우리 세대가 고생해서 일궈놓은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요즘 밤마다 꿈을 꿔. IMF 때 꿈을. 연구실에서 밤새고 아침에 비틀거리며 집에 오던 그 시절. 부인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고생한 거 나도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세상이 알까? 박정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 생각나. 김 팀장님 있잖아. 구조조정 명단에서 우리 팀 빼달라고 읍수하셨던 분. 기억하죠? 그분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 한국 배터리도 없어. 근데 세상은 그분 이름도 몰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손주가 좋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박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정수 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그가 아직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내린 마이클의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깨끗했거든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공항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외국인을 응대했죠. LA 공항의 혼잡함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신경 쓰는 곳이니까요. 진짜 승부는 공장이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충남 서산으로 향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이 목적지였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작은 마을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런 시골에서 세계 최고 배터리를 만든다고? 마이클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2시간 후 공장 정문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규모는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마이클의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큰 공장은 많으니까요. 환영합니다, 앤더슨 부소장님. 한국인 가이드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클린룸부터 보시겠습니까? 클린룸. 배터리 제조의 심장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진복을 입는 데만 20분이 걸렸어요. 에어 샤워를 3번이나 거쳤죠. 미국 공장에서는 한 번이면 끝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먼지 하나가 분량 하나입니다. 가이드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희는 먼지와 전쟁 중이에요.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클린룸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티끌 하나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반사돼서 눈이 부실 정도였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데 폐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 청정도가 클래스 100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1세 제곱피트당 먼지 입자가 100개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클래스 100이라고요? 수술실 수준 아닙니까? 네. 저희 기준은 수술실보다 깐깐해요. 그때 로봇 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 셀을 집어 올리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마이클은 30년간 수많은 공장을 봤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0.001%입니다. 마이클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0.001%요.
배터리 10만 개 만들면 분량이 1개 나올까 말까 해요. 마이클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미국 공장 분량률은 0.1%였습니다. 1000개에 1개꼴로 분량이 나왔죠. 한국은 그보다 100배나 정밀하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마이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이드가 미소 지었어요. 가능하니까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은 유리창 너머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로봇 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0.001%.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기요.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저 로봇들, 어디서 만든 겁니까? 한국산이에요.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로봇을 수입했거든요. 자체 개발할 생각조차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로봇까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집념의 결정체였어요. 내일은 SK온 연구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거기서 충전 기술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받은 충격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내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대전으로 향했어요. SK온 배터리 연구소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그는 한숨도 못 잤던 지난밤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0.001%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클린룸의 하얀 풍경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어쩌면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몰라. 마이클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공장만 보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오늘 가는 곳에서 진짜 실력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은 연구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배터리셀 개발팀 이준혁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발음이 미국인 못지않았죠. MIT 출신이십니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아니요. 카이스트요. 한국 학교입니다. 한국 학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저 정도 영어 실력이면 미국 유학파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 충전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이 앞장섰어요. 연구소 내부는 어제 공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실험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활기가 넘쳤어요. 여기가 충전 테스트실입니다. 이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배터리 셀 수십 개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현재 급속 충전 테스트 중이에요.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저 배터리가 80%까지 충전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했어요. 테슬라 최신 모델 기준으로 80% 충전에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기술 좀 앞선다 해도 30분은 넘을 거라고 예상했죠. 글쎄요. 35분 정도. 이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18분이에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80% 충전에 18분. 저희 최신 기술입니다. 마이클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충전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18분 만에 80%를 찍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극 설계를 완전히 바꿨어요.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최적화한 거죠. 이준혁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분자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리튬 이온이 돌아가는 길로 움직였어요. 저희는 지름길을 뚫었습니다. 지름길. 간단해 보이는 설명이었지만 마이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어요.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 실패한 과제였거든요. 이 기술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이요. 이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3년은 실패만 했어요. 수천 번 실험하고 수천 번 틀렸죠. 그래도 포기 안 했습니다.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준혁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에너지 밀도도 보시겠어요? 네. 저희 최신 세리 285WHKG입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테슬라 최신 배터리가 247WHKG였거든요. 한국이 15%나 앞서 있었습니다.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는다는 뜻이죠.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전기차로 치면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마이클은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충전 시간 18분. 에너지 밀도 285. 불량률 0.001%. 모든 숫자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리가 10년 연구한 걸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군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이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선배들이 길을 닦아줬거든요. IMF 때 월급 반토막 나면서도 연구실 불 안 끄셨던 분들이요. 마이클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분들 아직 계십니까? 대부분 은퇴하셨죠. 근데 한 분이 서산에 계세요. 배터리 1세대 연구원이셨던 분인데.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호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의 비밀을 알았어요. 기술의 실체를 확인했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서산에 있었어요. 사흘 후 마이클은 서산으로 향했어요. 이준혁이 연락해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차창 밖으로 충남의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드문드문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죠. 이런 곳에서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이 탄생했다. 마이클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산 시내의 작은 카페였어요. 마이클이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박정수 씨, 73세. LG화학 배터리 연구소 1세대 연구원. 마이클이 다가가자 박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앤더슨 부소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번역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을 둘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정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충격이요? 무슨 충격을요? 불량률 0.001%, 충전 시간 18분, 에너지 밀도 285.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들이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이클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박정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997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IMF 터졌을 때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매일 구조조정 명단이 돌았죠. 오늘은 누가 잘리나 내일은 내 차례인가.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배터리 연구팀은 당연히 1순위였어요. 돈만 먹고 성과는 안 나오는 팀이었으니까. 경영진 눈엔 계륵이었죠. 그런데 살아남으셨군요. 네. 김종호 팀장님 덕분이에요. 박정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사장실에 찾아가셨어요. 무릎 꿇고 빌었죠. 다른 건 다 줄여도 됩니다. 배터리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미래입니다. 그렇게요. 마이클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팀이 살아남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월급 반토막이요. 박정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저 신혼이었거든요.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그래도 회사 안 그만둔다고.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떠났어요. 박정수 씨가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월급 반토막 나도 야근 수당 없어도 다들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왜냐면 믿었거든요. 이게 미래라는 걸. 믿음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믿음만은 아니었죠. 박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끼였어요. 일본한테 지기 싫다는 도끼. 언젠가 반드시 따라잡겠다는 오기. 그게 우리를 버티게 했어요. 그가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씻고 다시 실험했죠. 그게 10년이었습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10년 동안 일본은 우리를 비웃었어요. 기술도 없이 뭘 하냐고. 싸구려나 만들라고. 박정수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 비웃음이 약이 됐어요. 이 악물고 연구했죠. 언젠가 꼭 보란 듯이 해내겠다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은 눈앞의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해내셨군요.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박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씨앗만 뿌렸어요. 꽃을 피운 건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가 30년 전에 포기했으면 지금 한국 배터리는 없었겠죠. 근데 버텼으니까. 그 위에 젊은 친구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씨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깊은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박정수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뭘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먼 데서 찾아와 주셔서. 마이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장비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한국 배터리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마이클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박정수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군데 더 가보시겠어요? 박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딘데요? 제가 일했던 공장이요. 지금은 박물관처럼 꾸며놨는데.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정수 씨의 낡은 차를 타고 서산 외곽으로 향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 오래된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여기가 1993년에 처음 배터리 연구를 시작한 곳이에요. 박정수 씨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면 창고 같죠? 그때는 이게 최첨단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시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낡은 실험 장비들, 빛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연구 노트들이 유리관 안에 진열되어 있었죠. 이게 저희 첫 번째 배터리 셀이에요. 박정수 씨가 조그만 원통형 물체를 가리켰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장난감 같았습니다. 용량이 형편없었어요. 일본 제품의 절반도 안 됐죠. 근데 그때 우리는 이걸 만들고 펑펑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감격해서요.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배터리였으니까. 마이클은 유리관 안에 작은 배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저게 시작이었구나. 저 조그만 것에서 세계 1위가 탄생했구나.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이들이 실험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1세대 연구원들이에요. 저도 저기 있어요. 박정수 씨가 구석에 젊은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지금의 주름진 얼굴과는 딴판이었죠. 이분은요? 마이클이 사진 가운데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어요. 박정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종호 팀장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분. IMF 때 무릎 꿇고 팀 살려달라고 읍소하셨던. 지금은 어디 계세요? 박정수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이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암이었어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죠. 박정수 씨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 업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다들 울더라고요.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 한국 배터리도 없어요. 97년에 팀이 해체됐으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아냈죠. 박정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문안 갔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이클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수야, 우리가 해냈다. 이제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박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배터리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 몸보다 배터리 걱정을 하셨어요. 마이클은 사진 속 김종호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세상은 이분 이름을 몰라요. 박정수 씨가 말했어요. 뉴스에는 회사 이름만 나오죠. LG, 삼성, SK. 근데 그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이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 마이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숨겨진 영웅들이군요. 영웅이라뇨. 박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포기 안 했을 뿐이에요. 남들 다 떠날 때 남았을 뿐이고. 그게 영웅인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영웅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 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정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에 전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호 팀장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1세대 연구원들 이야기를요. 박정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왜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한국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해요. 숨겨진 영웅들이 빛을 봐야 합니다. 박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작은 전시실에 두 사람의 흐느낌이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들의 땀방울이 오늘 이 순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클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실리콘밸리가 기술의 성지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클린룸의 하얀 풍경, 18분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 그리고 박정수 씨의 눈물. 테슬라 본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이클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출장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CEO가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백 번의 발표를 했지만 오늘만큼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손잡는다니요? 우리가 원조인데요. 한 임원이 반박했어요. 원조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가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어요. 불량률. 미국 0.1%, 한국 0.001%. 100배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충전 시간. 미국 54분, 한국 18분. 3배 차이입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에너지 밀도. 미국 247, 한국 285. 15% 차이입니다. 마이클이 스크린을 끄고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연구할 걸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CEO가 물었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마이클이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IMF 때 월급 반토막 나면서도 연구실을 지킨 사람들. 새벽 3시에 실험 실패하고 울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 무릎 꿇고 팀을 살려달라고 읍소했던 팀장. 회의실이 점점 숙연해졌어요. 그중 한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은퇴 연구원이셨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씨앗만 뿌렸다. 꽃은 젊은이들이 피웠다고.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30년간 배터리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땀으로 쌓는 겁니다. 한국은 3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CEO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승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은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한국의 서산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도 지금쯤 불이 켜져 있겠죠. 젊은 연구원들이 밤새 실험하고 있을 거예요. 30년 전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이클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정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김종호 팀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이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방울이겠죠. 한국에도 똑같은 불빛들이 있을 거예요. 30년 전부터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빛들. 마이클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서산에서는 박정수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유화학단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팀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 해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힘든 시절에도 저 별은 떠 있었겠죠. 그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유산 위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하셔야 해요. 당신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